오늘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서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중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결혼 14년 차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전부터 계속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서로의 개인적인 스케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크게 간섭한 적이 없었죠. 그러나 별다른 문제 없이 서로를 믿으며 잘 지내다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조금 늦게 집에 들어오더라도 서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집안일을 할 때는 제가 밥을 하고 있으면 남편이 아이를 보거나 설거지를 하고 남편이 청소기를 돌릴 때는 제가 걸레질을 하는 식으로 맞추어 선다면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남편과 저는 칼같이 계산하면서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돈 관리는 따로 하고 있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면 그 안에서 필요한 돈을 전부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부부가 서로 딴 주머니 차며 돈도 못 모으고 좋을 일이 없다며 상처받지만 저희에겐 이게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모으며 살며 결혼 6년 뒤에는 남편과 저가 모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도 받고 지금까지 대출을 모두 갚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항상 세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시집 오면서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엄마는 혼자 남아 외로워하며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고 많이 신경 쓰긴 했지만 아빠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실 때 남겨둔 재산이 조금 있어서 당장 엄마의 생활이 어려워지진 않았지만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엄마가 앞으로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연세에 직장 생활 경험이 없어서 당장 나가서 일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편에서 각자 따로 돈을 관리하던 우리 부부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만약 남편과 제가 돈을 합쳐서 관리했다면 종종 엄마에게 용돈을 보내주고 가끔은 병원비를 보내줄 때마다 제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미안해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던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속 편하게 친정엄마를 도와줄 수 있어서 그것은 참 좋았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도 저는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 자체가 싫었고 남편과 제가 결혼 전까지 모아둔 돈이 얼추 비슷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혼수는 꼭 필요한 것만 카드로 구입해서 결혼하고 함께 갚아버렸습니다. 부모님들 도움 없이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시어머니가 가장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요즘 시대에는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해오라는 법도 없답니다.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다 보면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도 부담을 드려야 하는데 저는 제 힘으로 결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돈 달라는 소린 진짜 못하겠다고 해요. 이렇게 시작했어도 신혼집이며 혼수며 남달라지 않죠. 제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오히려 결혼한 후 현재까지 시부모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제 할 말 다 해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무시한 적은 없었어요. 명절에도 모두 일찌감치 가서 어머님보다 더 많은 일을 했었고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기로 했지만 시부모님 두 분의 생신이나 기념일에도 잊지 않고 용돈이나 선물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조금씩 보내드리는 동안에도 양심에 찔리거나 큰 실수를 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들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달랐습니다. 일도 별로 없었고 집 근처 식자재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당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쓰셨어요. 혼자 있는 엄마가 외롭지 않게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찾아뵈었었고 전화도 매일 퇴근길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엄마는 오래 제 곁에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장가가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정말 세상 일이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아요. 작년 초 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니 대학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아 이후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예약을 잡고 엄마를 입원시켰고 막상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 다른 쪽에 전이가 되었다고 해서 엄청난 대수술을 하고 일부는 아예 드러내기까지 했어요. 그 뒤에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이어졌고 병원에서는 엄마가 오래 사시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여 저는 아빠 대신으로 엄마를 보내줘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엄마도 힘들어하고 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긴 터널 속에서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보러 가서 간호를 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것까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 집 살림을 동시에 하며 남편이 역시 더 많은 일을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와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본인의 일을 다 끝마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게 된다고요. 퇴근한 뒤 친정에 들러 늦게까지 엄마를 돌보고 집에 돌아오면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또다시 늦게까지 쉬지 못하고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남편을 이해하며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서운하고 제 가슴에 남는 것은 저와 결혼하고 우리 엄마를 장모로 알고 지낸 지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엄마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옆집 아줌마나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아프고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조차 이 정도로 무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장모님의 건강을 물어본 적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용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엄마를 병원에 모시러 갈 때도 남편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제 엄마니까 남편에게 따로 바라는 것은 없었지만 때때로 속으로 불이 나는 마음을 참고 넘어갔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도 남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정확히 이행하라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없었어요. 어렵게 참아내던 엄마의 상태가 합병증으로 인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작년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한 달 병가를 내고 누워있어야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고 정말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엄마를 보냈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기분이었고 그나마 남편보다도 아들이 옆에서 많은 위로를 해주고 힘이 되어 주더라고요.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제 가족들을 생각하며 겨우 정신을 차려야만 했죠.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때 장례식장에 찾아와주고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하나하나 인사를 돌렸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우리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에는 단 한 명도 직접 찾아오지 않았더라고요. 조의금만 따로 남편을 통해서 보내고 실제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내가 기억을 못하고 까먹은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다들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몇 시간 거리 떨어져서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 남은 사돈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래도 장례식장의 얼굴은 비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시부모들이나 하나 있는 신우조차도 전혀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이라서 차라리 안 온 것이 날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도 기분이 단단히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댁에 찾아가서 착한 며느리 역할을 하며 호구짓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가슴에 구멍이 뚫린 사람처럼 슬퍼하며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의욕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혼자 살던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며 바로 팔기도 그렇고 전세를 냈어야 할지도 고민했는데 도저히 엄마의 물건을 제 손으로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미루다가 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도 정리를 못하고 아직도 엄마의 물건이 그대로 있는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을 때마다 저는 그 집에 가서 안방 침대에 앉았습니다. 냉장고나 찬장을 열면 아직 엄마가 먹던 커피나 반찬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마음의 위안이 되며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가 살고 있던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은 크게 남기지 않고 가셨는데 은행에 예금이 있었고 엄마가 이런저런 보험들을 참 많이 드러냈었다고 해요. 암보험도 그 전에 드러났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 등의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죠. 그러나 생명보험까지 제게 들어놓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받고 나니 1억 5천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엄마가 힘들게 투병하다가 종료되었어요. 돌아가시고 받은 돈인데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지 못했고 좋은 곳으로 해외여행을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 두었어요. 처음에 엄마께서 돌아가시고 정리가 되고 나서 남편이 제게 엄마의 유산이나 보험금에 대해 계속 물어보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물어보길래 내가 알아서 다 할 문제니까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좀 상처받은 듯한 기분이었고 그 이후로는 유산과 보험금에 대한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장모한테 생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던 남편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여겨 하는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유산과 보험금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갑자기 관심을 갖는 모습이 너무 정겨워졌고 싫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이 때문에 사는 거니까 남편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나이에 이혼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고 아들이 사춘기의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 쓸데없는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크게 살아온 부부 사이는 아니었지만 특히나 엄마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 계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과 시댁의 태도가 너무 별로였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앞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연말에 어머님 생신이어서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있었어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 혼자 보낼까 생각도 해봤었지만 나까지 유치한 사람이 되지 않자는 생각에 그냥 작은 선물 하나를 사들고 같이 시댁으로 건너갔죠. 다들 저한테 디젠 괜찮냐고 늦은 걱정과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 모습조차도 솔직히 곱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적당히 겉으로는 사이좋은 척을 하며 상대해주고 즐거운 척을 하며 식사 자리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식사 중에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온심을 숨기지 못하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사돈댁 사시던 아파트는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냐? 그거 전세 주더라도 꽤 나갈 텐데 아직도 그냥 비워두는 거냐? 속으로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그 집에 엄마 유품들도 그대로 있다. 그리고 아직 다른 사람이 손에 가져가길 원치 않아서 그냥 그대로 있을래라고 대답했더니 이번에는 옆에 있는 시모가 깜짝 놀라면서 빨리 정리해야 하고 새를 팔던지 주던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러고 있으면 돌아가신 분들도 편하게 갈 수 없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새를 팔던지 해야겠어. 대체 왜 우리 엄마가 계신 동안보다 돌아가신 이후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지 제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겠다고 대답해도 시부모님들은 다 저를 답답해 하시네요. 그 사실 때문에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지만 이젠 남편도 합세해 우리 동네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쯤인지 전세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물으면서 3억 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고 묻고 있네요. 한바탕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그 집을 샀거나 팔던 중이었고 그들 앞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질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문지르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일어서서 시어머니에게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은 용돈 봉투를 준비하고 나는 백화점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는데 용돈과 선물 모두 성의 없이 받아주시지 않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아이고, 니네들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짜다짜 자린고비가 따로 없어. 너는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 손이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소비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돈은 이번 연말에 보너스도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답답한 듯이 제게 손가락으로 쳐다보며 우리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니야 하고 말씀하셨지만
하늘에서 아파트 한 채가 뚝 떨어질 때 보험금으로 1억 5천을 받으면 꽁돈이 생기면 최소한 명품 가방 하나씩은 사서 돌렸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있자니 엄마가 생명보험금을 꽁돈이라고 말씀하신다. 시모는 어차피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옆에서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언제까지 그러고만 슬퍼할 거야? 집도 이번에 빨리 정리해야겠다 더 했어요. 팔아버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집이랑 돈이랑 어차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껴두고 있으면 똥 될 거야. 니들도 40평대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우리도 이번에 며느리 좀 도와주자. 5천만 원만 주면 우리도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시어머니 말에 남편과 신우까지 찬성하며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얼굴이 확 달아오른 느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남편이라는 놈까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박수치면서 부동산 가보자 하는데 이런 개떡 같은 분위기 속에 중학생인 제 아들만 자기 할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다가 너는 조금만 뭐 안다고 그래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빠져 있어. 시어머니가 제 아들에게 핀잔을 준 걸 보고 대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벙쪄 있다가 제 아들이 신우에게 한 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른이어야 어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다들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구겨지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소리를 할 때 박수를 쳤다가 제가 꾸짖자마자 농담한 게 무슨 상황이냐며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시부모에게 쌍욕을 한번 퍼부을까 고민하다가 남편의 말을 듣고 올 수 있더라고요. 잘 걸렸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대신 쌍욕을 퍼부사 주었습니다. 야 등심 같은 놈아, 너 혼자만으로 못 지키고 너희 정모욕을 보이는 소리를 해도 척하고 있으니까 너희 가족들이 나와 우리 아들을 비웃게 아는 거야? 새 아파트는 좋아하시는구나. 앞으로 내게서 1,000원짜리 한 장 받아갈 수 없을 줄 알겠지? 시부모델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아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먹던 숟가락을 내밀며 시어머니 집을 빠져나왔어요. 마음만이라도 먹던 밥상을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어차피 이제는 남편과의 연결을 끊고 미련 없이 떨어져야겠다는 결심이 들어 집에 더 머물고 싶지도 않았어요.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서 저를 붙잡는 남편에게 이젠 진짜로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나는 너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고 너희 가족들도 더 이상 보고 살 수 없다고 말해야겠다. 당신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보험금으로 집을 사달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남편도 그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는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없고 아이도 제 능력으로 충분히 키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남편을 혼자 남기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며 아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들의 말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엄마, 힘들면 그냥 이혼해도 돼. 근데 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저는 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들 덕분에 그날 바로 이혼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부동산에 처분하고 저와 아들은 엄마가 살았던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서 재산 분할할 것도 별로 없었는데 살던 아파트만 팔아서 반씩 나눠주고 아들이 대학에 다닐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남편에게 받고 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이혼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계셨던 시어머니가 나중에 전화하셔서 농담을 하나 들고 크게 일로 만든다면서 제게 애 앞에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셨어요. 어머님,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은 아빠랑 할머니가 부끄러워한다고 해요. 애는 제가 키우기로 결심했으니까 앞으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는 어디서 집안의 장손을 너한테 데려가냐면서 화를 내셨어요. 시모가 뭐라고 하건 말건
당장 아들이 저와 함께 살겠다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뒤늦게 남편도 사과하고 시어머니도 자기가 싫어한 것 같다면서 사과 아닌 사과를 건네왔지만 이미 늦었어도 한참 늦은 상황이지만 남편과는 완전히 끝난 상태이며 아직은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양육비를 받기로 약속했고 사실 돈이 부족해도 제가 혼자 벌며 현재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아들의 대학 교육까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아들아, 나는 정말 잘 키워서 다행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사리분별도 잘하는 똑똑한 아들이라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댁 가족들은 모두 속만 뒤집어 놓고 결혼 생활에 도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뒤늦게 며느리가 되어 손자까지 잃게 되었으니 자존심을 굽히고 미안하다며 사과하는데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추태인지 이해가 안 돼요. 빨리 정리하고 아들이랑 둘이서 함께 하세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